그럼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이태원이 위치한 곳은 용산구 아니겠습니까? 근데 용산구에서 장현미 변호사님 네. 이게요. 안전 조치를 특별히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긴급 대책 회의를 개최를 하긴 했는데 뭔가 안전 네. 대책은 빠져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군요. 그러니까 예. 몰려드는 인파에 대한 안전 점검은 사실상 전무했다라는 지금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사실 이 29일 참사가 발생하기 이틀 전에 긴급 대책 회의를 용산구에서 주재해서 개최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주되게 다루었던 쟁점들은 방역이나 소독, 업장의 위상 상태나 뭐 마약 사범을 단속을 한달지 이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파가 몰려들 부분에 대한 안전 점검은 굉장히 소홀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그 전에는 구청장이 직접 회의를 주재했던 반면에 부구청장이 이 구청의 소속 임직원들을 소집해서 회의를 개최했기 때문에 이게 소방 당국, 경찰 당국과의 어떤 연계점에 대한 고민이 과연 있었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네. 불과 얼마 전에 굉장히 많은 인파가 여의도에 몰렸던 불꽃축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서울시가 후원을 하기도 했고 한화가 주최를 하면서 명확하게 주최 측이 있었기 때문에 사전 점검 같은 것도 좀 기본적으로 치밀하게 이루어졌는데 지금 규율할 수 있는 여러 이런 재난과 관련한 규정들,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보면 이게 주최 측이 명확해야 처벌을 하든 책임을 물리든 할 수 아하. 있도록 법령이 구성돼 있다 보니까 네. 이게 또 입법의 공백 그리고 이 미치지 못했던 영역이 이번 참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드러나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장윤미 변호사가 잠깐 말씀을 주셨는데 이번 이 참사와 관련해서 조금 뭐 애매한 측면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최주영 기자 이게 네. 이번이 이태원에서 진행되는 헬로윈 행사 같은 경우는 주최 측이 따로 없기 때문에 네. 이걸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더군요. 맞습니다. 행정안전부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이미 행사장 사고들을 여러 건 분석을 해가지고 관련돼서 재난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나왔던 이야기가 과거에는 이 3,000명 이상의 행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안전관리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던 게 참가자 1,000명 이상인 경우로 확대하고 강화했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예산부터 뭐 피난 방법까지 의무화해서 주최 측이 관리할 수 있게끔 하고 거기에 따른 처벌을 할 수 있게끔 된 건데 이번 사고의 경우에는 사실상 주최 측이 없어서 그러니까요. 말 그대로 관리할 수 있는 주체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다 네. 보니 이런 사고가 발생했었을 때 사실 이런 주최 측이 없다라는 부분이 경찰이나 이런 지자체에 협력을 하는 과정에도 조금씩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경찰을 사전에 배치하는 것부터 혹은 지자체에서도 인력을 배치해서 관련된 행사를 좀 조율하는 것까지 다 영향을 미쳤던 게 결국 이런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연결되지 않았는지 이렇게 예.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백 교수님 보시기에도 네. 이 부분은 좀 아쉬운 대목 아니겠습니까? 뭐 네. 그동안에도 뭐 그 주최 측이 있었던 건 아니나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주체가 없었고 근데 이번에는 지금 뭐 154명이라는 엄청난 지금 사망자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좀 나중에 이걸 어떻게 좀 책임 소재나 이런 것들을 규명할지는 계속 진상을 규명해 나갈 때도 계속 좀 숙제가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재난전문가가 아니고 시민의 입장으로서 듣고 싶은 말은 예를 들어 말씀하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약칭 재난안전법에서 1,000명 이상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축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고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되고 있는데 역시나 관리감독기관은 지자체장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입니다. 이게 지역 축제에 해당되지 않는 사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저는 법적인 전문가는 아닙니다. 네. 지역 축제면 이태원이 지역명인 지역이고 할로윈이 축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8만 명 이상의 인파가 몰릴 거라고 예상을 했고 이거를 또 특별 점검을 하고 회의까지 조직까지 구성을 했으면 당연히 인파가 몰리는 매뉴얼에 대해서 소방과 경찰과 지자체가 서로 전문성을 공유하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없었다고 제가 생각하는 두 가지 사례는 뭐냐면 네. 첫 번째 경찰 조직이 치안과 방범에만 집중하셨어요. 경찰도 훌륭한 큰 조직이지만 재난 대책에 있어서는 서브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컨트롤 타워에서 당연히 포괄적인 것들을 요청하고 공유를 했었어야죠. 또 소방청도 10시 15분부터 압사 사고가 있어서 소방대가 도착하고 그럼 관할 소방대가 재난 1단계부터 시작을 해서 보통 재난 1단계도 큰 사고라고 판단을 하는 건데 재난 1단계면은 한 소방서의 소방력입니다. 네. 그리고 2단계는
인근 5개. 그 5개는 이제 그 구단위 소방서를 얘기를 합니다. 네. 3단계가 가면은 광역, 지자체를 넘어가는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30분 정도 단위로 확장을 시킵니다. 과거 대형 재난에서는 바로 3단계를 발휘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소방대가 섣부르게 그 판단을 그 상태의 판단을 한 구의 소방대가 이번 재난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소방서의 소방력으로 판단했던 것 같아요. 이게 뭐의 반증이냐 하면 그 이전에 대책을 수립할 때 네. 이런 압사 사고를 전혀 예상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저를 일반 시민들이 느꼈을 때 설마 서울에서 저런 사고가 나겠어 하니까 전해지만 숫자만 가지고 2명, 10명, 20명, 40명 늘어나게 되죠. 실제로 대부분의 사망자는 벌써 압사 사고 그때 골든타임 잠시 후부터 발생했던 거죠. 예. 네, 그런 부분을 봐도 서로 전문성을 공유를 해서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이 공백이었다는 것은 분명히 보입니다. 네.